프레데테오 배드랜즈는 프레데터 세계관의 독립적인 영화로서 수많은 숨겨진 디테일과 레퍼런스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는 프랜차이즈를 눈에 띄게 확장하고 속편의 줄거리까지 암시하는 디테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독 또한 이에 대해 언급하며 줄거리의 기반을 확인해 주었죠. 앞으로 몇 분 동안 프레데터 배드랜즈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먼저 야우트자 규율의 인용구를 보여주는 오프닝 씬부터 시작해보죠. 이 규율은 이전에 전체 프랜차이즈 연대기의 일부인 애니메이션 킬러 오브 킬러즈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건 엄격한 행동 규칙이 적힌 일종의 성경 같은 것입니다. 단순히 멋을 위해 등장한 게 아니라 이 규율이 야우트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죠. 덱은 클랜에서 가장 작고 약한 존재로 묘사되며 그래서 클랜의 우두머리이자 주인공의 아버지인 그는 덱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규율에 따르면 약한 피는 혈연관계라 해도 추방이나 죽음의 사유가 됩니다. 약한 고리 하나가 사슬 전체를 끊어버린다는 말처럼요. 그래서 덱은 형의 죽음에 대한 복수보다 먼저 자신이 클랜에 걸맞은 존재임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아버지가 객관적으로 나빠서라거나 작가들이 악당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규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형이 덱을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전투씬에서도 규율의 영향을 엿볼 수 있죠. 형은 덱이 살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데 승자가 패자를 봐주는 건 규율상 불명예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야우트자의 사회 구조를 설명해 줍니다. 철저히 개개인의 성취에 기반하며 힘이 곧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인 거죠. 이런 사상은 강한 후손만 남기기 위해 약하거나 병든 아이를 제거했던 스파르타인들의 관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야우트자는 훨씬 더 타협이 없죠. 그런 면에서 덱과 그의 형은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열망은 덱이 왜 티아와 협력하기를 그토록 꺼리는지도 설명해 줍니다. 승리를 위해 동맹을 맺는 건 명예롭지 않기에 영광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녀를 진정한 파트너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도구인 합성 인조인간으로서 이용하려는 꾀를 낸 겁니다. 참고로 오프닝 씬은 한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는 모습을 통해 야우트자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크고 강할수록 더 가치 있는 존재이며 약한 자는 살 가치가 없다는 거죠. 프레데터의 새로운 무기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모든 무기가 사용하기 편하게 소형화되고 접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그 디자인은 워크래프트의 악마 사냥꾼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제로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감독이 이를 직접 확인해 주었죠. 활은 게임에서 그대로 가져왔고 접이식창 같은 일부 무기는 에이리언과의 크로스오버를 포함한 이전의 모든 시리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트레일러 공개 직후 제가 자세히 다뤘던 트로피룸에는 숨겨진 디테일이 많습니다. 대중문화 속 다양한 생명체에 대한 레퍼런스가 담겨있죠. 아마 줄거리상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벽에는 꽤 훌륭한 사냥감이었을 법한 티라노사우루스와 인간의 두개골을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나머지는 그리 명확하지 않습니다. 포럼에서는 관객들이 이것들의 정체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죠. 트로피 중에는 인디펜던스 데이의 외계인 두개골, 워해머의 오크 두개골, 메갈로돈의 이빨, 2018년 개봉한 더 프레데터의 프레데터 하운드 두개골, 심지어 빅풋의 두개골도 있다는 이론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여기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게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형제들을 찾아온 순간 덱은 손을 그어 피를 내며 클랜의 우두머리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 인사합니다. 이건 킬러 오브 킬러즈의 투기장에서 군중이 리더를 맞이할 때도 나왔던 장면이죠. 이 제스처는 유대감의 견고함을 보여주고 존경을 표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사실 야우트자는 우주 바이킹이나 다름없는데 이는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의복 디자인에서도 드러납니다. 덱의 아버지는 호전적인 스칸디나비아인들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은 게 분명하고 그의 이름 또한 그들의 전통을 연상시킵니다. 참고로 이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를 기억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개나 행성으로 탈출할 때 탔던 우주선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대기 조종을 제대로 못해 비상 착륙을 하는 모습이 나오죠. 프레데터 영화 2편 중 1편꼴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야우트자가 사용하는 기술이 그들이 직접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정말 서툰 조종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는 종족의 기원에 대한 더 깊은 레퍼런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훨씬 진보했던 이른바 아맹이라는 종족의 노예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반란 끝에 야우트자는 그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고 전리품으로 그들의 장비와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죠. 갑옷은 자격을 갖춰야 얻을 수 있고 우주선은 아무나 조종할 수 없다는 전통이 여기서 유래한 겁니다. 흥미롭게도 프레데터 배드랜즈의 한 장면은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주연한 프레데터 1편을 직접적으로 오마주하고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 대근 주변에 있는 도구들을 이용해 마지막 전투를 준비합니다. 플라즈마 캐스터라고 불리는 전용 숄더 캐논 대신 산을 뱉는 현지 뱀을 사용하기도 하죠. 이 시퀀스는 사실상 1편의 상징적인 순간과 유사합니다. 그 장면에서 더치는 이름 없는 야우트자가 팀원 전체를 처리한 후 부대의 마지막 생존자가 됩니다. 그래서 슈워제네거는 임기응변을 발휘해 손에 잡히는 모든 것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했죠. 이는 기억에 남는 무기 제작 몽타주와 진흙을 바르고 함정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두 경우 모두 효과는 비슷하며 추방된 야우트자가 압도적인 적의 힘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강조합니다. 초기 시나리오에는 나루가 등장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감독은 대개 파트너로 나루를 원했지만 스튜디오와 협의 과정에서 마음을 바꾸고 웨이랜드 유타니의 합성 인조인간으로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프레데터 배드랜즈는 기업이 야우트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죠. 게다가 티아는 자신의 업무 중 일부가 야우트자 전사들과 그들의 문화를 광범위하게 연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전통뿐만 아니라 언어까지 알고 있는데 이는 모든 외계인이 영어를 쓰지 않게 하려는 영리한 설정이기도 합니다. 테사가 덱을 잡았을 때 그녀는 그를 또 하나의 실험 샘플로 웨이랜드 유타니에 데려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첫째로 기업이 이미 그들과 마주친 적이 있다는 뜻이고, 둘째로 제노모프만큼이나 프레데터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두 종족이 다시 한번 격돌하는 거대한 크로스오버를 위한 완벽한 기반이 됩니다. 물론 마지막 장면은 단순히 들어간 게 아니라 이미 속편의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인터뷰에서 댄 트라첸버그는 결말에 감탄했으며 아이러니가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줄거리가 주인공의 미친 아버지를 처리하자마자 그에 못지않은 어머니가 등장하니까요. 감독은 속편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이 결말이 다음 편을 위한 완벽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속편 내용을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보면 줄거리는 이미 우리에게 큰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덱은 테사의 머리를 전리품으로 들고 야우트자 프라임에 있는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 결과 싸움이 벌어져 덱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족의 전통과 규율을 거스르고 아버지 대신 클랜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을 거부했죠. 대신 전리품으로 투명화 능력을 주는 아버지의 무기 일부를 챙겼습니다. 그 후 지평선 너머로 덱의 어머니가 탄 우주선이 접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남편이 죽은 후 그녀는 아마도 아들의 배신에 대한 복수를 원할 겁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는 그녀를 미래의 완벽한 적수로 만들죠. 동시에 티아의 이야기가 이어지면 판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슈퍼컴퓨터 마더를 통해 지시를 내리는 웨이랜드 유타니의 합성 인조인간입니다. 티아는 명령을 어기고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기업의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 기밀 정보와 업무 정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를 고려하면 결말은 덱과 티아가 속편에서 두 명의 서로 다른 어머니라는 두 가지 위협과 마주하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만약 다음 영화가 본격적인 크로스오버가 된다면 애니메이션 프레데터의 나치근 얼굴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말에서는 야우트자가 나루와 더치 그리고 마이크 해리건을 생포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모두 냉동 상태로 야우트자 프라임에 보관되어 있죠. 댄 트라첸버그가 프레이의 사건들로 돌아갈 계획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존한 나루를 크로스오버에 활용하는 건 꽤 가능성 있는 선택지로 보입니다. 감독은 또한 3가지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 배경의 프레데터, 즉 프레데터 배드랜즈와 엔솔로지 킬러 오브 킬러즈, 그리고 완전히 다른 3번째 프로젝트가 그것이죠. 그래서 그는 3번째 프로젝트에 도달하기 위해 앞선 2 프로젝트를 서둘러 공개했던 겁니다. 솔직히 이런 맥락에서 보면 크로스오버가 속편으로 가장 논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프레데터의 미래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온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어째 없지만 다음 영화가 시작된 줄거리를 이어갈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이 될지가 문제인 거죠. 현재 프레데터 배드랜즈는 흥행면에서 프랜차이즈 최고의 성적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으며 관객 평가도 여전히 높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다려보면서 에이리언 관련 소식을 포함한 발표들을 주의 깊게 지켜봅시다. 크로스오버가 이미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또 어떤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만간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